20대들에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무엇을 던졌냐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일 좀 하시던데요? 맞아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과연 저런 걸 보고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라고 만약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생각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영상,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이해하기 힘든 영상을 만들어서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만약에 그것을 보고 소위 말하는 그 민지라는 20대 여성들이 마음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조금 피상적인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대통령 후보들 뺨따기를 다 때려버리고 싶다라고 얘기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청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정말 그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도 계시던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다 안 거예요. 아, 정치인이 저 정도까지 가면 탄핵감이구나. 그걸 겪은 촛불 시민,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었던 청년들은 그 기억을 당연히 평생 잊지 못하죠. 그게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흔히 청년 정치라고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 총선 같을 때 뭐 비례대표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정치 경험이나 행정 경험이나 의정 경험이 없는 분들을 모셔와서 그때그때 수급하는 식으로 해왔어요. 지금의 어떤 이준석 열풍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그런 바람은 다시 일어나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부상은 여성의 눈물을 먹고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흔히 삶에서 가져가는 일반적인 경로가 붕괴됐다라는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도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취업을 할 수 있고 적정선의 월급을 어느 정도 모으면 적정선의 주택을 사서 안정적인 삶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신뢰는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부동산 가격이나 일자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고, 내가 흔히 말해서 월급 타가지고 내 안정적인 삶을 가져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지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 시장이나 그런 것들에 더 주식 시장이나 더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정치권에서 단순히 뭐 청년들의 투표 현상이나 아니면 청년들의 커뮤니티에서 하는 얘기들을 뭐 일부 정치인들이나 일부 인사들은 그냥 어리광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뭐 가상화폐 이슈에 있어서 어떤 분은 그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청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정말 그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도 계시던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전혀 청년들의 화만 돋굴 뿐이지 본질적인 해결은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몰려 있다고 생각해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으로 다들 있을 거예요. 특히 정규직 그 대기업 일자리로 들어서지 못한 청년들은 비정규직 기기코노미 뭐 알바로 일을 하시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걱정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 불안을 갖고 있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어떤 분은 심지어 지금 있는 대통령 후보들 뺨따기를 다 때려버리고 싶다라고 얘기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대들의 분노는 저는 극에 달했고, 지금 사실 젠더 갈등이라고 이야기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각 존재들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약자와 약자 간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정치권이 과연 읽을 마음이 있는가? 표 싸움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이 2030 청년들의 서름을 해결하고 이 고통에 공감하며 바꿀 의지가 있는가?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행사하던 소위 말하는 40대 이상의 50대부터 60대, 70대까지의 표심과는 굉장히 유연해진 게 저는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투표하는 걸 본다면 저희 당의 경선만 보더라도 이제 2030의 지지율이 높았던 건 사실 낙선은 홍준표 후보였거든요. 근데 이전의 정치적 투표 행위로 설명했다면
그 떨어져 나간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윤석열 후보로 흡수가 됐어야만 했을 겁니다. 기존의 투표 행태로 분석을 했다면. 하지만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됐듯이 그분들은 당에 대해서 굉장한 소속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당이나 정치인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않고 다른 당을 찍을 준비도 돼 있고 다른 후보를 찍을 준비도 돼 있고 심지어 탈당까지 그 불편한 인터넷 팩스까지 보내면서 탈당까지 할 준비가 돼 있는 세대거든요. 기존의 어떤 정치판에서 투표 행위를 분석하던 그런 프레임들이 굉장히 붕괴되고 있고 20대나 30대,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봅니다. 후보의 어떤 행적 하나에 어디를 방문하냐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내냐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대를 잡지 않고는 정치권에서는 승리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생긴 것 같아서 하나로 종속될 수 없는 다양성이 2030 세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사회학적으로는 어쨌든 다른 세대에 비해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으로 예견되는 첫 세대예요. 그 가운데서 이 세대들이 어떻게 모일 것이고 어떤 목소리를 낼 거냐는 정치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표본층이 아닐까, 집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30들은 저는 굉장히 높은 도덕 윤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룰이 있다면 그 룰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배움을 계속해서 받았고 실제로 잘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두 후보자 모두 아재라서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지금에 있는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기본적으로 저는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다 안 거예요. 아, 정치인이 저 정도까지 가면 탄핵감이구나. 그걸 겪은 촛불 시민,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었던 청년들은 그 기억을 당연히 평생 잊지 못하죠. 그게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은 비전의 부재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87년 이후에 민주화 세대가 만들어놨었던 그 비전들이 이제 시간이 다 했습니다. 시효가 다 했어요. 이미 그들이 만들었었던 툴과 룰 혹은 경제적인 어떤 모습 같은 경우에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50년 이후를 어떻게 먹고 살 것이고 어떤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담대한 거대 비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어떤 후보도 내놓고 있지 않아요. 너무 일부를 타겟팅하거나 담대한 비전이 아닌 아주 이제 자잘자잘한 거에서 주목하고 있는 성향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두 후보 모두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20대들에게 굉장히 피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대들에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무엇을 던졌냐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MZ세대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그것도 프레임에 가두는 거라 생각해서. 근데 MZ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뭐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일 좀 하시던데요? 맞아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과연 저런 걸 보고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라고 만약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생각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20대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졌냐 보면은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영상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이해하기 힘든 영상을 만들어서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만약에 그것을 보고 소위 말하는 그 민지라는 20대 여성들이 마음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조금 피상적인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만 그래왔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치인들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뭐 20대를 챙김답시고 갑자기 어디 가서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 걸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사무실에서 직무를 보다가 뭐 갑자기 이상한 롤린 춤을 춘다든지 이런 굉장히 피상적인 접근을 보여주는데 청년들은 그러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문화를 잠깐 5분 동영상 찍어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해요라고 공감해주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에 가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길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신조어를 사용해준다거나 우리가 하는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원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후보 모두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저는 그 측면에서
좌우 할 것 없이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들의 이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는 정책들을 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어제 통과된 법안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30대들이 주 대상은 아니지만 셧다운제 폐지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속보란에도 뜨고 이랬거든요.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청년들이 가져가야 할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당히 관심 있게 보던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치인들 중에서 심각하게 접근하거나 굉장히 좀 진지한 고찰을 하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셧다운제 폐지라는 것이 통과되자마자 특히 20대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핫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게임이라는 것도 이전에 정치인들이 접근하는 거 보면은 무슨 게임 중독이라는 그런 말도 만들어내고 상당히 청년들이 즐기는 문화 자체를 조금 40대나 50대 이상의 계층의 눈에서 바라보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제 있었던 변화는 굉장히 조금 진보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가상화폐라든지 뭐 게임 같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진지한 고찰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청년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필요한 게 의식주죠. 그 의식주에 관련한 정책들은 보편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인서울로 집을 산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전 여긴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집 살 생각이 없습니다. 뭐 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한국은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역은 소멸도시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지를 않아서 아예 거기 보완이 가능할까 의심될 정도로 사람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청년들은 그곳에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계속 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겪고 있는 청년의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비전, 우리 국토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고 어떻게 균형 사회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학자들은 한국을 선망국이라고 불러요. 먼저 망해가는 나라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은 기존에 있는 나라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저는 대통령 후보뿐만이 아니라 각 정당, 정치인들,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흔히 말하는 청년 정치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흔히 청년 정치라고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 총선 같을 때 뭐 비례대표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정치 경험이나 행정 경험이나 의정 경험이 없는 분들을 모셔와서 그때그때 수급하는 식으로 해왔어요. 그분들이 국회에 조금 제 표현대로라면 성급하게 들어와서 내놨던 그런 미숙한 정책들이나 그런 미숙한 발언들로 인해서 오히려 현장에 있는 2030 세대들이 더 실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는 37, 38 정도지만 거의 웬만한 재선 3선 의원급의 여의도 정치에서 본인의 경험을 쌓은 분이죠. 결국에는 제2의 제3 이준석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방 정치부터 시작해서 단연간의 경험을 쌓은 분들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나이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전 그래서는 지금의 어떤 이준석 열풍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그런 바람은 다시 일어나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부상은 여성의 눈물을 먹고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 역사상 한국을 떠나서 근데 민주주의 이후에 그런 정치인들의 부상이 약자를 공격하면서 있는 그 대중 정치인들의 부상이 종종 있거든요. 그게 히틀러도 그랬고 뭐 사실 트럼프도 그렇고 소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문제다라고 공격하는 정치인들의 등장은 사실 사회에 저는 위험 신호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인물이 청년으로 봤었을 때 청년 정치인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체성적으로는 청년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만 그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보수든 진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 같이 서 있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소수 집단일 때 특히 더더욱 그들을 공격하거나 배제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순석 최 대표가 부상했었을 때 논란이 됐었던 것이 뭐 손가락이나 메갈에 관련한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사실인지 아닌지 판명이 되지 않았고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그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굉장히 문제적인 주장이었다고 아직도 생각해요. 제가 2030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쉽다고 할 지점이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이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뭐 최근에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 글도 막 공유하면서 굉장히 피상적인 접근으로 한번 20대, 30대 특히 남성들의 지지율을 한번 가져가 보고자 하는 그런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20대, 30대들이 실망한 지점은 그런 지점이 아니라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경제적인 정책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그간의 소위 성남시장이나 도지사 시절에 했던 정책들을 보면 세금을 가져와서 n분의 1 해주는 형식으로 청년들에게 배분해주면 청년들의 표심이 움직일 것이다. 뭐 청년 소득부터 시작을 해서 뭐 무상 시리즈라고 불리는. 하지만 청년들은 실제로 체험을 해본 겁니다. 그런 정책들이 결코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는 금액을 일부 나눠주는 것이 우리 삶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없구나라는 걸 충분히 경험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포퓰리즘이라도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그 배분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청년들에게 준 메시지 자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방향은 틀렸다라고 보지만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무상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주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청년 행보라고 한다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솔직히 민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제시했는데 그 방향이 굉장히 틀린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방향 자체도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청년들이 표심으로 움직일 기제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깐부 같아요. 이미지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번에 좀 나온 얘기 보면 윤석열 후보님이 손으로 좀 같이 이끌고 특검에 가주셔야 될 것 같다. 지금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적어도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사실은 저는 룰에 관련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키자. 법과 제도가 있으면 그걸 제대로 지키기만이라도 해라. 제발 국민 도덕과 윤리의 그 기준에만 맞는 후보이기만이라도 해라. 라는 게 청년들의 일반 대부분의 생각일 것 같아요. 지금 막 자기는 화천대유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뭐 고발사주권 있고 이런데 청년 정책 이거 그 당근처럼 이렇게 흔든다고 청년들이 거기에 학학거리면서 달려갈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청년들의 그건 지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그 도덕에 관련한 시비들 같은 것들을 좀 잘 해결해 주시고, 좋은 정책을 가다듬어서 한 1월경에 진짜 정책들을 좀 내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특검 두 분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원하는 것은 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사회고 그 속에서 소위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은 2030 세대의 담론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2030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진 과정에서 굉장히 실망한 지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결코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나 정치 자체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삶과 우리 문화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 지금 여의도에 있는 저 사람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달라. 그것이 어떤 당이든 어떤 대선 후보든 상관없으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치열하게 지지 또는 비판을 해주고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젊은 여성들이 대선 보면서 무력감을 많이 느끼세요. 특히 이제 양당 후보들의 이제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를 배제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좀 그분들한테 좀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017년 선거 이후로 특히 20대부터 40대 사이의 유권자의 여성 유권자 투표 비율이 높습니다. 계속 다 남성보다 높게 나와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여성들의 정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력화 혹은 그다음에 유권자로서의 각성 같은 것들이 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그 무력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가 개인주의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90년대생이. 근데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가 개별이고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된 존재로서 있다는 것.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상호 의존성이거든요. 그래서 2030 여성, 남성 모두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의 관점에서 느끼고 있는 고통을 함께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운 잃지 마시고, 그리고 또 거대 양당 말고 우리 다른 후보들도 있잖아요. 다른 후보들도 함께 눈여겨봅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